처음에 바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쌓아놓은 게 없어서 콘텐츠 마케팅을 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분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먼저 문을 열지 못했어도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해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남는 것만 신경 쓰면 어느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발을 담그기 전까진 절대로 모릅니다. 제대로 발을 담가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원하는 영상을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툴과 노하우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제작 시간이 줄고 기획에 좀 더 신경 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발가락만 담그고 있을 때는 물의 온도를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몸까지 푹 담가보면 온도도 제대로 알고 잠깐 기다리면 온몸에 금방 적응이 됩니다. 아직 낯설고 어렵다면 아직 발을 제대로 담그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복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든 제대로 발을 담가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신태순 작가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강의하는 내내 위트도 있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특히 자녀와 약속한 행동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강의 들을 때는 굉장히 신나고 재미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길 가다 음악이 나오면 춤춘다고 한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고 아빠와 자녀가 춤추는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어 흐뭇한 웃음이 나왔어요. 북튜버를 해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 당면한 과제가 저작권과 영상 제작이었어요. 영상 제작이 손에 익기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난 책이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입니다. 신태순 작가는 스타트업부터 수백억 매출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 자문을 맡고 있으며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설계하는 기획자이자 무자본 창업 전문가라고 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가장 세련된 방식을 찾아 10년 이상 연구하며 실제 돈 버는 단계까지 연결시키는 최첨단 마케팅,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과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순간랩 콘텐츠 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릿 댄서로 활동도 했던 춤꾼이자 멜론 무비 차트 17위까지 오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게을러도 돈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기획법, 게으르니까 당장 시작해야 하는 유튜브, 게을러서 생각해는 자동으로 고객 만들어주는 6단계 모델, 게으르니까 고안해는 세상 간단한 판매 전략, 정말 게을러도 됩니다. 육아맘에 무자본에서 1억 매출 낸 사례, 앞으로도 게으르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인드셋. 이렇게 6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 제목들을 보면 솔깃한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도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덜 쓰고 더 자유롭게 더 벌기를 원하는 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월에 1억 광고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서 아주 힘듭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거대한 금액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CEO의 현실적인 고민을 곁에서 종종 접합니다.
아무리 큰 매출을 올려도 광고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적자인 기업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없고 가정에 소홀해지며 직원의 존경은 받지 못하며 술과 공황장애 치료제에 의존해야 하는 삶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기업이 되지 않더라도 늘 열정을 불태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키울 방법은 없을까?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이 광고비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처럼 게으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잡았고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7년째 자유롭게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 토끼가 오르는 산에서 경쟁하면 에너지와 감정 소모도 엄청나고 돈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같은 사람과 기업이 이길 수 있는 바다를 찾아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키워드가 궁금하신가요? 그 키워드는 콘텐츠 해킹입니다. 해외에서는 핫한 키워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말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지금은 낯설게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콘텐츠 해킹은 콘텐츠 마케팅 플러스 그로스 해킹입니다. 먼저 콘텐츠 마케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행하여 구독자를 만들고 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발전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유료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콘텐츠가 상품 홍보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잠재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콘텐츠에 상품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는 콘텐츠 발행으로 충성팬을 만들고 있을 때 진정한 콘텐츠 마케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하는 건 엄밀히 말해 콘텐츠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럼 SNS에 콘텐츠를 발행 중이면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장기간 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 회사로 알고 있는 레드불은 출판을 통해 매년 수백만 권의 잡지를 발매하고 영화 수준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합니다. 도전 정신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하고 그 콘텐츠를 구독하는 팬과 소통합니다. 음료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거부감 없이 구매로 전환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책에 나오는 콘텐츠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기존 상식을 넘어서 더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에는 구독자 수, 수익, 유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영리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동반한 폭발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2010년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숙박 정보를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면 경쟁사 사이트에도 숙박 정보를 동시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한 곳만 올리면 다른 곳에도 정보가 올라가다 보니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로만 몰렸고 에어비앤비가 급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쟁사를 돕는 일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에도 이런 의외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로스 해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더 많은 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었던 제 성과들은 콘텐츠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 두 단어의 조합이고 이것이 책 전반에 설명되는 콘텐츠 해킹입니다. 거북이가 바다로 가서 토끼와 산에서 경쟁하지 않게 하는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광고비를 한 달에 1억씩 써도 성과가 안 나는 기업이 그 돈을 쓰지 않고도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아끼면서 매출을 올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키워드이고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덜 쓰고 덜 일하고 더 벌고 싶다면 꼭 읽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독자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비유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니까요. 순서대로 보지 않고 편하게 읽히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7년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업 문서와 칼럼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무자본 창업 온라인 코스를 판매하는데 콘텐츠 기반으로 자동으로 세일즈를 발생시켜 콘텐츠로 수익 10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60만 원에 만든 음반을 광고비 없이 음원 순위에 올리고 무명 저자에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언급되지만 일반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드라마틱한 성과를 얻은 것들이었고 대부분의 콘텐츠 기반으로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 냈던 성과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님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 이 책을 일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매월 나가는 비용은 많은데 성과는 없고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마케터 혹은 대표는 이 책으로 체질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부업하는 독자님이라면 고객을 만족시키며 즐겁게 돈 버는 시작을 이 책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1인 기업가 독자님이라면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육아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 아내도 육아를 시작하며 10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무자본 창업을 해서 1억 넘게 정부 지원을 받고 1년 만에 1억 원에 훌쩍 넘는 매출을 만들며 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갓 태어난 둘째와 한참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첫째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책 전반에 걸친 콘텐츠 해킹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가정에 충실하며 돈 버는 사업가들이 제 주변에 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자 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자녀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업가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다. 영리하게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했던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 결과물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콘텐츠로 돈 버는 3가지 핵심 전략. 소셜미디어에서 순전히 콘텐츠를 만드는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약 1%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관심 있게 봐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사업가, 인플루언서 게리 바이너척이 한 말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게리 바이너척은 세계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톱이라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동네 와인 가게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사업을 세계적인 와인 회사로 성장하게 한 사업가인데요. 자신이 가진 SNS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인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팬과 소통하며 여러 사업을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의 책과 영상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실험해보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 마케팅으로 돈 버는 데 필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만드는 게 광고비를 아끼고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 역시 7년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콘텐츠, 글, 책, 음성, 영상을 쌓아온 게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광고비를 써도 돈을 못 번다는 기업에게 지금 고객을 위한 정보성 콘텐츠를 쌓지 않으면 점점 더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고정비를 줄일 기회는 더 멀어질 거라고 경고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장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정보성 콘텐츠 제작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전히 과한 광고비로 허덕이거나 사업 중단 위기가 온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객을 위해 만드는 콘텐츠 한두 개의 위력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지속해서 발행되면 고객의 신뢰도는 급상승합니다. 구매하기 전 3번 고민할 것을 1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압도적 콘텐츠로 이런 영향력을 만드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유리한 내 전문 분야에서 고객이 쉽게 소화하도록 가공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세요. 그게 쌓여서 압도적인 콘텐츠가 되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고객이 돈을 내려고 줄을 서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장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을 고민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며 한숨 내쉬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2번째, 열심히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사람이 콘텐츠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된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고객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더 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콘텐츠를 막 만들다 보면 중간에 지치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그런데도 열정만으로 불꽃처럼 콘텐츠를 생산하며 만족하는 분도 계십니다.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서 에너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결코 열정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라며 매일 벼락치기 시험 보듯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무섭게 돌진만 하는 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 판매를 위한 콘텐츠만 만들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고객이 당장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 제 주변에도 콘텐츠 마케팅을 그렇게
착각하고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방법은 사업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고객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콘텐츠에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채팅방으로 연결되게 하세요. 제가 만든 콘텐츠들은 온라인에서 바쁘게 정보를 전달하며 돌아다닙니다. 콘텐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정보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주변에 공유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보다가 그 다음이 궁금해진 분은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로 오시면 저와 소통하고 회원 등급을 분류해서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SNS만 가지고 연애에 수백억 원을 버는 남자로 유명한 게리 바이너척은 그는 지금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온종일 소통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게리 바이너척도 소통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소통 없이 대박 콘텐츠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과정은 재미없고 차별화된 느낌을 전달하기도 힘듭니다. 수백만 명의 독자를 확보한 그도 첫 출발은 0명의 구독자였습니다. 학점은 매번 F를 받았지만 자신이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명성과 부를 쌓았습니다. 이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성공했을 거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언하건대 상상 초월한 성공을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 방법을 여러 명에게 알려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분은 0.1%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 책을 선택한 남다른 안목을 가진 독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콘텐츠 해커 정리. 압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점점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없는지 안테나를 세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가면 됩니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돈을 벌게 될 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꿈이 한결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콘텐츠 100만 개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 콘텐츠 100만 개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뇌는 계속해서 업무 전환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매우 빨리 전환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번 멀티태스킹을 할 때마다 인식의 비용이 든다 라고 MIT 뇌신경학자인 얼 밀러는 말합니다. 과한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거나 성격이 다른 업무를 연속해서 다루면 우리는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고 맙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는 다음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주 잘게 업무를 쪼개서 처리한다. 2. 반복 작업 트리거를 통해 의식에 드는 에너지를 줄인다. 3. 성격이 다른 업무가 붙어 있는 시간 간격을 넓힌다.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른 업무 사이에 잠을 자거나 요일을 바꾸는 것. 저는 동시에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창업자 분들의 고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각각에 맞춰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처럼 동시에 여러 종류의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그럼 먼저 잘 쪼개진 업무로 멀티태스킹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매일 글을 써왔습니다. 그 힘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집필할 때는 각 잡고 앉아서 책 써야지 라고 마음먹고 엉덩이만 의자에 붙이면 책이 써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름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했던 터라 자신도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고 집안일 하면서도 나머지 시간이 많으니 그 시간에 몰입하면 책 쓰는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책이 안 써졌습니다. 각 잡고 쓰는데 도저히 읽기 민망한 글들이 화면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멀티태스킹하고 있으면서 전혀 에너지 낭비를 안 한다고 믿었던 게 주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책을 잘 쓰기 위해서 책 쓰는 단계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책 쓰기로 업무를 전환할 때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책에 들어갈 목차 브레인 스토밍하기. 두 번째, 각 목차에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찾기. 세 번째, 각 목차의 개요를 짜고 기승전결로 간략하게 메모하기. 네 번째, 사례, 키워드를 개요에 따라 배치하며 가이드라인 짜기. 다섯 번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볍게 초안 작성하기. 여섯 번째, 입으로 읽고 어수선한 부분 수정, 불필요한 부분 삭제하기. 일곱 번째, 오탈자 검토, 목차별 강조하고 싶은 내용 추가하기. 여덟 번째, 다음 장으로 넘기고 싶은 궁금증이 유발되는지 보면서 수정하기. 이런 식으로 책 쓰는 게 아니라 쪼개진 업무 중 하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능을 보면서도 쪼개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아기를 돌보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찾는 건 사례와 키워드를 개요에 따라 배치하는 것, 입으로 읽고 어색한 부분 점검하는 것들은 의식적인 개입이 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멀티태스킹 해야 하는데 효율이 안 나서 걱정인 분들은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 중 잘게 쪼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나누어서 정리하고 관리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작업 및 트리거를 이용하는 멀티태스킹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굳이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많은 직원을 두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할 게 많은 사장님, 스타트업 멤버, 프리랜서, 부업하는 분, 직장에서 멀티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멀티태스킹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과 직결되기도 하기에 어떻게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쪼개는 방식을 삶에 적용했던 것이고요. 제 업무 중 하나는 매주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 문서를 10페이지 이상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3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하다 보니 초반에는 100만큼 에너지가 들었다면 나중에는 10에서 2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문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반복하면서 쉽게 제작하는 패턴을
매번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에 익은 작업들은 무의식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지속하는 행위 덕분에 내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몸이 익숙해지면서 힘든 업무가 점점 쉬워진 것입니다. 쪼개진 업무를 반복하면서 뇌런들도 새롭게 길을 텄고 비포장 도로를 오가는 것 같던 업무 전환 속도가 아우토반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반복 작업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기로 했다면 추가로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트리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종을 울릴 때마다 개에게 밥을 주는 유명한 실험이지요. 이를 반복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 번째, 개가 살이 찝니다. 두 번째, 종을 울리기만 해도 파블로프의 개는 침을 흘립니다. 저는 기꺼이 파블로프의 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반복해서 듣는 음악을 정했습니다. 사업 문서를 만들 때 듣는 음악, 강의 전에 듣는 음악, 운동할 때만 듣는 음악, 명상할 때만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어차피 반복해야 하는 일들인데 그때 어울리는 음악을 같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트리거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을 쓰는 순간에도 제게 필요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성격이 다른 업무 간의 시간 간격 넓히기입니다. 복잡한 하나의 업무를 성격이 다른 것들로 쪼개고 그 업무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를 넣으세요. 하루에 비슷한 성격의 업무들만 처리하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날의 업무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책에 들어갈 사례 수집, 화요일에는 개요 짜기, 수요일에는 가이드라인 잡기, 목요일에는 초안 쓰기, 이렇게 쪼개진 업무들을 하루 단위로 배치합니다. 쪼개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 이외의 업무 중에 비슷한 성격의 것들을 같은 날 배치해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기에 필요한 사례와 정보 수집하는 날에는 유튜브 제작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면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책 쓰기 계율을 짜는 날에는 유튜브 영상 계율을 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성격을 가진 일들을 모아서 에너지 전환에 드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면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진행하면서 다른 잡무까지 병행하면 멀티태스킹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촬영 주제, 기획, 아이디어만 뽑아냅니다. 다음 날에는 기획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본을 여러 개 짭니다. 그 다음 날 대본을 가지고 영상을 몰아서 여러 개 찍습니다. 다음 날에는 영상 편집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업로드하고 예약하고 홍보만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를 쪼갤 수 있고 성격이 비슷한 유튜브 제작 업무와 묶어서 같은 요일에 배치하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코칭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멀티태스킹 해야 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와 채널을 다뤄야 하는 독자님이 계신다면 멀티태스킹에 드는 에너지를 저처럼 관리해 보세요. 훨씬 업무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요. 콘텐츠 해커의 정리.
막대 위에서 접시 10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서커스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접시 10개를 한 번에 올리는 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씩 막대에 접시를 올리다 보면 10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떨어지지 않게 약간씩 조정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설픈 멀티태스킹은 10개의 접시를 한 번의 시도로 막대에 올리려다가 다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리려는 접시의 크기는 내가 감당할 만한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접시는 몇 개까지인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10개 접시를 돌리면서도 깨지지 않는 멀티태스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던 업무를 미션을 잘게 쪼개서 처리해 보세요. 멀티태스킹 하면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질 테니까요. 긴 생명력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조언. 국내외 대기업의 브랜딩으로 유명한 A 대표님과 미팅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해외 기업들은 과거의 마케팅 방식을 벗어나 콘텐츠 기반으로 구독자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상품을 제작하는 콘텐츠 마케팅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체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콘텐츠 마케팅을 이해하는 인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대로라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무척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콘텐츠 마케팅에 다가갈 수 있게 더 많은 콘텐츠 생산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월드클래스 바리스타가 내려준 콘텐츠 마케팅 영감. 10년의 도전 끝에 테이블에 걸터 앉은 독특한 퍼포먼스로 한국인 최초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된 전주현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인터뷰에서 전주현 바리스타가 식은 커피 맛을 보는 것을 보며 의아해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식은 커피 맛을 보시나요?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니까요. 콘텐츠 마케팅을 잘못 이해한 분들은 구매 전환을 높일 의도로 최면 요소를 잔뜩 담고 스토리텔링 범벅을 해서 세일즈 페이지를 길게 만드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인 것처럼 당장 세일즈 전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그 자체로 잠재 고객에게 의미가 있고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콘텐츠가 쌓여서 계속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콘텐츠 자체로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콘텐츠 마케팅을 자문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3가지 요소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콘텐츠 제작자의 톤과 혼이 느껴지는 콘텐츠. 일상의 이벤트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좀 더 생생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감정과 혼이 콘텐츠에 담겨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상을 매일 기록하고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얻은 영감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일상 기록을 습관으로 삼도록 권하고 있고요. 작가가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듯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자신만의 톤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영감을 SNS에 지속해서 업로드하면서 자기 톤을 발견하고 그 톤으로 팔로워와 소통할 때 콘텐츠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기업의 콘텐츠를 발행하더라도 역시나 제작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일상이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생생한 경험 중에 업로드하는 발행하는 주제와 연결된 포인트를 녹여내면 팔로워들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팔로워가 많은 기업의 콘텐츠를 보면 20대의 일상톤을 잘 살린 유쾌한 콘텐츠를 발행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자의 혼과 톤을 콘텐츠에 담기 위해서는 일상을 관찰하고 사색의 시간을 가진 뒤에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콘텐츠 생산하는 입장과 소비하는 입장의 포용.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바리스타는 10년 가까이 대회에 출전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지 못해서 세계 대회에 진출이 매번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전주현 바리스타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계속 도전하는 처지에서만 있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있음을 깨닫고 한국대회 심사위원으로 출전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되면 그 다음 대회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몇 년의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시야를 경험하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인데요. 심사위원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전자의 처지일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반대의 입장을 경험하며 얻은 새로운 시야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잡고 준비한 전주현 바리스타는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만약 독자님이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온 처지에 있다면 반드시 다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처지에 서서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덕후가 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콘텐츠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콘텐츠 소비 위주로 해왔다면 생산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좀 더 과감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생기고 그때에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의 콘텐츠는 제작사로서의 의도를 드러내면서도 소비자를 배려하는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가 더 바이럴이 되고 더 오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3. 자신감과 겸손함을 다 담은 콘텐츠. 전 세계인이 춤을 추러 우리나라에 오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리아킴의 인터뷰를 TV로 접했습니다. 제가 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과거에 댄서로 활동할 때 인연이 있던 터라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우승했던 댄스 대회 심사위원이기도 했고 그 때문에 같이 1대1로 춤 연습도 했었답니다. 리아킴은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 댄서가 되다 보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더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다른 대회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심사 보는 TV 프로그램에 초기에 탈락하면서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아킴은 자신이 바닥에 간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오히려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건데요. 그 이후 유튜브에 자신만의 무대를 세우기로 하고 구독자 2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안무가이자 성공한 유튜버로 우뚝 섰습니다. 바닥과 정상을 여러 번 오가며 안정적인 정상의 자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자신감만 있는 컨텐츠,
겸손함만 있는 콘텐츠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냉탕과 온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잘 만들어지고 반응이 좋아서 오만해지고 어떤 때는 잘 안 만들어져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긴 시간은 우리에게 자신감만 주지도 않고 겸손함만 주지도 않습니다. 더운 날이 지나면 추운 날이 오고 추운 날에 적응한다 싶을 때 더운 날이 어느덧 옵니다. 그런 가운데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든 사람은 어느 순간 열정과 냉정을 모두 콘텐츠에 담게 됩니다. 저는 10년 전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트위터에 관련된 콘텐츠를 발행하고 블로그로 고객을 모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PDF 콘텐츠를 판매해서 적은 돈부터 버는 것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콘텐츠가 가지는 힘을 믿고 돈이 벌리는 것과 상관없이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놀랍게도 2, 3년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도 매출로 연결되거나 문의가 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몇 년간 살아남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같은 콘텐츠가 존재하고 현재도 계속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월급 받지 않고 일하는 콘텐츠 덕분에 출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을 지속하게 되겠지요. 한 달에 억 단위로 광고비를 쓰고 100여 명의 인건비를 감당하며 허덕이는 기업의 마케팅 자문을 해보면서 콘텐츠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재미난 지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이 기존 방식의 마케팅보다 62% 저렴한 비용이 든다. 콘텐츠 마케팅으로 접근할 때 다른 방식보다 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배 높다. 콘텐츠 마케팅은 지출 금액 대비 3배 많은 잠재 고객을 만든다. 어떠신가요? 콘텐츠 마케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드시나요? 대기업조차도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재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점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계속 유리한 기회가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고 계신 독자님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콘텐츠 해커의 정리.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콘텐츠 제작자의 시간이 담길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케팅을 하면 숫자로 효율을 보여줘야 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프레임 안에만 있다면 콘텐츠 마케팅으로 체질 전환하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먼저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꼭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 책을 통해서 관련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교재 삼아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포스팅을 하시고 저에게도 그런 진행 사항을 알려주세요. 6단계로 콘텐츠가 내 계좌로 입금하게 만들기. 깔때기 모양의 그림은 보통 세일즈 퍼널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보면서 적절한 용어로 바꿔 강의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심 주는 사람이 있어도 결제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제하고 싶어서 제품을 홍보까지 해주는 고객은 아주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관심을 두게 되는 맨 윗단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탈이 생기기 때문에 깔때기 모양으로 좁아집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고 그들에게 뾰족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관심을 끌고 추가 자료와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포함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충분히 만족한 고객이 결제하며 결제 이후에 커뮤니티 안에서 관리되면서 안심하고 고객이 제품의 홍보까지 참여하는 단계를 뜻하는 그림입니다. 단계별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 유통하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제작한 콘텐츠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가 발행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텍스트, 음성, 영상 콘텐츠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모습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발행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구독자가 존재하는지가 콘텐츠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기준입니다. 저는 매주 6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 발송을 했습니다. 만약 매일 발송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왜 발송이 안 되느냐는 문의가 오는 등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깔때기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어떻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어떻게 채널을 선택하면 좋을지 다음 챕터부터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단계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좀 더 뾰족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진짜 잘하는 것과 덜 잘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노출하고 결이 잘 맞는 고객을 만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고객에게 도움되는 폭넓은 콘텐츠를 발행하는 가운데 강점을 확실히 어필하는 뾰족한 콘텐츠가 있어야 충성도 높은 고객이 생기고 제품에 대해 오해하는 고객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면 인지 단계에서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마스크팩이 더 좋은 이유들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 단계에서는 수분 보충할 것이냐, 미백을 할 것이냐를 비교해서 다루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만약 내가 만든 마스크팩이 수분 보충에 특화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어필할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이 내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합니다. 미백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는 굳이 내 제품을 고려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 단계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데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때 이 단계를 잘 활용하는 인플루언서의 반전 수익 구조도 소개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호감 단계입니다. 고려 단계를 통해 오디언스에게 필요한 뾰족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콘텐츠로 호감을 샀다면 호감 단계로 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관심이 충분히 생긴 잠재 고객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무료로 더 주며 호감을 쌓는 단계입니다. 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비공개 영상, PDF 파일, 이메일 코스, 시제품을 줄 수도 있고 오프라인 행사 초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급을 높여주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추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잠재 고객이 추가적인 혜택을 원한다면 이메일 입력, 카카오톡 채널 구독, 카페 가입을 하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요청하는 것을 콜 투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앞선 2단계를 통해서 기업의 서비스를 정확히 알고 신뢰 관계가 구축된 잠재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혹하는 문구로 관심 없는 고객의 정보를 다량으로 확보해봤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매출로 전환되는 비율도 낮습니다. 네 번째, 구매 단계. 기업은 이 단계까지 잠재 고객을 데려오고 싶어서 큰 비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제일 많은 이탈이 생깁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전화나 대면 세일즈가 개입되면 매출로 연결되는 비율은 높아집니다. 만약 앞선 3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잠재 고객에게 전화나 대면으로 세일즈를 하면 매출로 연결되기도 어렵지만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클레임 비율이 높습니다. 오프라인 세일즈에 자신이 있어도 앞선 3단계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매출로 연결하기도 좋고 고객 관리도 편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세일즈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이 앞에 단계를 추가하면서 매출이 급등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코칭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는 오프라인 설득 단계 없이 온라인상의 콘텐츠만으로 큰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까지 설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고객 스스로 선택하면서 만족스러운 결제를 하도록 설계하는 부분은 뒤에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품 소개 페이지도 여러 번 수정하고 세일즈 문구, 가격, 제품 구성도 바꿔보는 A/B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안심 단계입니다. 경험이 없는 곳은 4번 단계까지만 설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불안은 구매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제 이후 관리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까? 등등 고객은 다양한 걱정을 합니다. 결제 후 시작되는 고객의 걱정을 해결해 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고객이 그 안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이나 채널톡 같은 서비스들은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을 올려놓고 질문 받으면 자동으로 답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고객이 많아지기 전에 이런 단계를 미리 고민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관리로 결제한 고객에게 혼란을 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욕먹는 상황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덤 단계입니다. 고객이 팬이 되어서 대신 홍보하는 단계까지 온 것은 훌륭한 제품과 더불어 고객 관리에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크고 작은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단계입니다. 앞에 5단계를 차근히 밟아온 고객만이 6번 단계를 밟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나 팬을 자처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팬이 생기면 다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광팬이 되면 그 팬을 통해서 잘못 홍보되는 메시지는 잘 짜여놓은 판을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의도하지 않게 말이지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데 팬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죠. 그러므로 앞에 5단계를 잘 거치면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제대로 알고 관계도 좋은 소수의 팬을 제대로 키우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저 역시 섣불리 팬이 되려는 잠재 고객에게는 반드시 1단계에서 5단계를 거치고 나서 팬을 자처하길 권합니다.
차라리 그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나중에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6단계에서 펜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해커의 정리. 콘백 깔때기라는 6단계 모델을 통해서 모든 기업은 콘텐츠 마케팅의 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줄이고 매출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는 높이며 인건비는 줄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이 깔때기를 본인 사업에 적용시켜 보세요. 고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고객이 대신 홍보해주는 선순환을 하게 하는 마법 같은 모델이니까요. 길게 가려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죠. 누구나 처음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성장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